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외국인과 달러, 외화죠. 외화로 거래하는 거, 혹은 한국인들끼리 외화로 거래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의 특징, 경고제도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경고제도가 굉장히 희박해요. 위반 시 즉시 처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무역 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외국환 거래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대부분의 무역 거래자들이 이 정도 거래는 설마 이게 외국환 거래법 위반일까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외환 조사를 받고 나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이게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고? 아니,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래 아닌가? 아니, 그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거래를 해요? 그렇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의 특징, 대기업은요 알아서 잘 챙깁니다. 하지만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요, 설마 이게 외국환 거래법 위반인가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거래를 하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역 거래 하나 하려고 외국환 거래법을 힘들게 공부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외국환 거래법 중에서도 무역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딱 그 정도만 필수적으로 10분 안에 알려주는 그런 영상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외국환 거래법 딱 이것만 아시면 절대 처벌받지 않는 핵심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외국환 거래의 대원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의 대원칙만 알면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외국환 거래법 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외국환 거래 대원칙 첫 번째, 거래 건건히 결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쟤한테 10번 수출했고 내가 쟤한테 10번을 수입을 했으면은요, 10번 돈을 받고 10번 송금을 해야지 막 퉁치거나 그런 거 상계 처리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제를 해야 됩니다. 무역거래, 이걸 경상거래라고 합니다. 이제 수출입이 발생하면서 사실 외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자본의 이동만 발생하는 겁니다. 해외에서 부동산을 구매한다던가 해외에서 주식을 구매한다던가 이런 자본거래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제 경상거래가 아무래도 외국환 거래법상 굉장히 자유롭다 보니까 이제 물건을 100만 불치 보내준 다음에 돈은 20년 후에 주세요. 이게 경상거래입니까? 무역거래예요? 아니죠. 물건 그냥 주면 그거 해외에서 현금화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내가 100만 불을 먼저 송금해 줄 테니까 물건은 한 38년 후에 주세요. 이게 무역거래입니까? 아니요. 이건 그냥 돈 그냥 준 거거든요. 불법 자본거래를 경상거래인 척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외국환 거래의 두 번째 원칙,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 결제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 국내 거래에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얘한테 10,000원을 빌려줬어요. 제가 쟤한테 10,000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뭐 합니까? 제가 나한테 10,000원 갚으면 되는 거, 그런 거 친구끼리 많이 하죠. 야, 내가 너한테 10,000원 빌린 거 나도 쟤한테 10,000원 빌렸으니까 제가 너한테 갚을 거야.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쟤한테 수출을 하고 그럼 쟤도 쟤한테 수출하고 돈은 제가 나한테 주는 경우 있을 겁니다. 이걸 삼자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즉 세관의 입장에서는 쟤는 쟤한테 수출했는데 돈은 왜 쟤한테 입금이 되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이게 거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자, 그래서 외국환 거래 대원칙, 거래 당사자 간 결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모든 것들을 관세청이 세관이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모든 외국환 거래는 은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은행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 4개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거래 건건히 정해진 기간 내에 거래 당사자가 은행을 통해 결제를 하면 됩니다. 자, 이 4개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는 경우 이게 신고 대상입니다. 즉 외국환 거래법에서는요 4개의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4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원칙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외국환 거래법 16조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자, 원칙은 항상 사전 신고예요. 자, 이 4개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게 경고 없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세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완화되어 가고 있어요. 자, 어떻게요? 다만 외국환 수급 안정화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즉 사전 신고가 원칙이기는 한데 일단 거래 먼저 하고 결제 먼저 하고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신고 예외, 신고 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원칙적으로
언제 신고를 해야 되느냐?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게 뭡니까? 원래 거래 건건히 결제를 해야 되는데 상계 처리를 한다? 우리 식으로는 통 치는 거죠. 그럴 땐 신고 대상입니다. 두 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제를 해야 되는데 자, 그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를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고요. 사실 이 두 번째 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수출했는데 뭐 돈은 뭐 15년 후에 주세요. 뭐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을 거니까요. 3. 거주자가 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자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내가 쟤한테 수출을 했으면 쟤가 나한테 돈을 줘야 되고 내가 쟤한테 수입을 했으면 내가 쟤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결제에 3자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거래 당사자가 결제를 해야 되고 3자 결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네 번째,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외국한 업무 취급 기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은행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외국한 결제는 모두 은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관세청이 세관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넷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급 등의 방법, 변경, 신고 보고서라고 하여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한 거래법이 계속 완화가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고 예외 사유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신고나 사후 보고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일 때 과거에는 한국은행 총재한테 즉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한국은행을 언제 갔다 옵니까? 지금은 그냥 은행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국한 거래법상 작은 기업들이 위반했다고 처벌받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위반하면 처벌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외국한 거래의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 했죠? 거래 당사자 간 결제를 하라고 했고요. 주고받은 것을 상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는 상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상계 신고죠. 자, 우리가 한국에 있어요. 우리가 일본으로 이제 100만 원씩 10번을 수출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일본 이제 매수인에 대해 받을 돈 채권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본한테 똑같이 100만 원씩 9번을 수입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일본에 대해, 즉 매수인은 매수인에 대해 뭘 갖고 있는 겁니까? 줄 돈, 채무가 900만 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0만 원 받을 돈 1000만 원은 받고 줄 돈 900만 원은 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내가 너한테 받을 돈 1000만 원이 있고 채권 1000만 원이 있고 내가 너한테 줄 돈 900만 원, 채무 900만 원이 있으니까 이거 두 개 통 치고 자, 상계 처리하는 겁니다. 이걸 상계라고 하죠. 자, 상계 처리하고 네가 나한테 100만 원만 주면 되겠다. 자, 이런 경우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래입니다. 하지만 이게 외국한 거래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관세청의 입장에서, 즉 세관의 입장에서 볼게요. 이상하다. 쟤는 쟤한테 1000만 원을 수출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지? 그리고 쟤는 쟤한테 900만 원을 수입했는데 왜 대금 지급을 안 하지? 그럼 100만 원이 들어온 건 뭐지? 거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딱히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퉁 치려면 상계 처리하려면 말만 하고 해라. 이게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상계 신고이고요. 자, 이런 경우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을 수출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 채권 10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약간 있는 거야. 약간 하자 있는 물건을 보내가지고 일본의 매수인이 어떻게 이런 물건을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해요. 자, 그러면 미안하다. 우리가 그러면 20% 감액해 줄게. 그럼 800만 원만 줘. 자, 그래서 1000만 원에 수출을 하고 800만 원만 받는 경우가 있죠. 여기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원칙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분명히 채권 1000만 원이 있는데 20% 대금 감액해 주는 거죠. 그럼 200만 원은 사실은 채무인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수출을 했으면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200만 원 깎아주기로 한 건 별도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 채권과 채무가 이제 상계 처리되는 거죠. 자, 이것조차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상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외국한 거래법 고시 외국한 거래 규정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신고 예외입니다. 제가 신고 예외 사유는 즉 신고 면제죠. 항상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야,
이거 나 신고하려고 했는데 신고 면제 사유여서 그러면 신고하지 않아야지.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나중에 세관에서 우편물 하나 날아옵니다. 당신 지금까지 이게 외환 거래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왜 신고 대상인 것 같은데 신고를 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소명 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야 우리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래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세관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닌데 그 예외 조항은 면제 조항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닌데 너는 신고 대상이었어야 되는데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 예외를 믿고 신고 면제 사유를 믿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결국 소명을 해야 될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소명해서라도 잘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세관의 입장에서는,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조항을 보수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그건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닌데 너는 신고하지 않았네, 처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거래가 똑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똑같아요. 소명할 일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수적으로 신고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면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하는 편입니다. 이거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되지 않아요? 거기서 이것은 면제 사유이기 때문에, 예외 사유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과감하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외 사유는 가장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즉 신고 예외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위하여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 보세요. 외국한 은행의 장액에 신고하거나,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 얄짤 없이 한국은행 총재한테 신고하라고 했는데 이제 외국한 은행한테만 신고하면 됩니다. 혹은 상계 처리 후 1개월 이내 외국한 은행의 장액에 사후 보고를 하여야 된다. 예전에는 싹 다 사전 신고였는데 이제는 사후 보고까지 가능합니다. 점점점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은행 신고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이거 사실 다 대기업, 다국적 기업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국적 기업은 본사 차원에서 서로 지사들끼리 막 주고받은 것들 있죠. 그걸 한 방에 상계 처리를 한다고요. 이게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는 거고, 이게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는 겁니다. 이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실 요 정도 해당되면 최소 중견기업 이상이거나 대기업이기 때문에 안에 이제 외국한 거래 팀이 별도로 있어서 알아서 잘 할 거라 믿습니다. 자, 신고 예외는요, 수두룩 빽빽한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자, 소액 거래는 신고 예외입니다. 자, 그럼 뭐가 소액 거래냐? 과거에는 소액 거래가 1,000불이었습니다. 딱 1,000불이었어요. 그러다 야, 세상이 변했다. 1,000불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 그래서 소액 거래가 2,000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야, 2,000불도 좀 적다. 더 해서 3,000불까지 소액 거래로 인정해 주다가, 야, 3,000불 올린 김에 더 올려주세요. 자, 이게 뭐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거죠. 하지만 그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 파격적으로 소액 거래를 5,000불까지 인정해 주겠다. 우리나라는 4,000불은 뛰어넘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5,000불이 소액 거래이고요. 그래서 5,000불 이내 거래는 대부분 신고 예외입니다. 자, 이거죠. 일방의 금액이 미화 5,000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 이게 5-4조의 1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 얘기해요. 저 사실 2만 불 송금해야 되는데 이거 5,000불씩 4번에 쪼개서 보내면 될 거예요, 안 될까요? 되겠습니까? 안 되죠. 분할하여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 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편법 쪼개기 안 돼요. 자, 그리고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에 위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가공무역이 뭐예요? 내가 원재료 무료로 보내주고 뚝딱뚝딱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 물건은 보내고 그쪽에서 가공을 시켰고, 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건건히 정산하지 않고 상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물품의 수출입 대금과 당해 수출입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내가 저 기업이랑 거래
거래를 하려면 분명히 요 중개인, 요 대리점을 빼야 되고, 자 그러면 내가 쟤한테 100만 원을 수출하고 수출하기 위해 그 10만 원 중개 수수료를 줘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어차피 너한테 100만 원 수출해서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은 요 대리점 줘야 되는데 고놈이니까 그냥 네가 나한테 처음부터 90만 원 주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개 수수료나 대리점 수수료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이기 때문에 세관이나 관세청은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 항로에 취항하는 국내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 항로의 항공임 또는 선박임과 경상 운항 경비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뭐 항공사나 선사가 서로 주고받은 것들을 상계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신고 예외 대상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고 예외 대상을 언제 철저하게 분석하냐면, 관사님 큰일 났어요. 저희 외국항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럼 그때는 저희는 목숨 걸고 막 울면서 신고 예외에 해당하는지 찾아내가지고 이러하여서 신고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때 항변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신고 예외 대상을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이게 정상적인 경상거래인지 경상거래를 가장한 불법 자본거래인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신고하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일단 뭐 본지사 간에는 조금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니까 본지사 간 규정은 넘어가시고, 자 본지사 간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자 수출은 5만 불을 기준으로 합니다. 5만 불 이내 거래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수입은 2만 불을 기준으로 합니다. 2만 불 이내인 경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수출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기간 초과 결제냐? 계약 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하는 수출 대금을 일단 본지사관이 아니어야 돼요. 본지사관은 다른 규정이 적용되니까 본지사관이 아닌 수출 거래로서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바이어스 마켓, 매수인이 훨씬 더 우월한 시장이기 때문에 수출하고 사후송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사전송금을 받았다? 그것도 1년을 초과하여? 자, 그래서 돈 받고 물건은 20년 후에 보내줄게,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안 됩니다. 돈을 받았으면 1년 안에 수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선박, 철도 차량, 항공기, 그 다음에 산업설비는 워낙 뭐 5년, 10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이 예외가 적용되고요. 자, 수입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데 사전송금을 해줬어요. 사전송금을 했으면 1년 안에 수입을 해야 되는데 2만 불을 초과하는 수입 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 방식에 위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기간 초과 결제가 적용될 여지는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3자 거래가 굉장히 많이 적용됩니다. 특히 언제 많이 적용되냐면 우리는 쟤한테 수출을 했는데 돈은 제가 줘요. 알고 봤더니 이제 본사 차원에서 한 번에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수입을 했는데 돈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본사 차원에서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렇게 3자가 이제 개입하는, 뭐 본사 차원에서 한 번에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3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건설 계약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국내 시공사인 C가 이제 해외 공사 현장으로 이제 수출을 하기로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물건은 이제 B라는 국내 구매자한테 이제 공급받기로 했어요. 그럼 이 B라는 국내 구매자는 해외 공급자한테 이제 수입 계약을 체결했고, 자 그럼 해외 공급자한테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해외 공급자가 D의 해외 공사 현장으로 직접 물품을 공급하고 B가 D한테 대금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 이런 일이 빈번하거든요. 분명히 C와 D가 계약을 했는데 돈은 B가 D한테 청구해서 받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3자 결제가 되고요. 뭐 3자 지급 등에 위한 지급 등의 방법이죠.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자 결제, 뭐 3자 거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될까요? 일단 5-10조 1항 신고 예외는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실 필요 없어요. 자, 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 이것이 신고 예외의 대상입니다. 신고 예외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 당연히 신고 예외 5,000불 이하의 거래는 신고 예외인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5,000불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1만 불 이내 금액의 경우에는
은행에 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물론 이 1만 불의 기준이 분할하여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 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쪼개기 안 됩니다. 자, 다음 1항에도 해당하지 않고 1항이 신고 예외죠. 그 다음에 2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2항은 은행한테 신고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제3자와 지급 등을 하려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외 없이 싹 다 한국은행 총재한테 신고였는데 이제는 은행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와 다국적 회사인 비거주자와의 거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국적 회사의 자금관리 전문 회사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걸 사후 보고로 할 수 있다 정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예외는 딱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은 5,000불입니다. 5,000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 등을 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분할하여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의 지급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고요. 14, 15가 의미하는 건 결제 대행 혹은 무역 대행 같은 거예요. 수입 대행 업체에게 단순 수입 대행을 위탁한 거주자가 수입 대행 계약 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 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 대금은 국내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 대금을 받은 구매 대행 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야 여기에 해당하니까 신고하지 말아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거래는 은행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항 즉 신고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얄짤없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신고 예외 사유에 자 뭐가 있겠습니까? 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결제에 있어서 이게 많이 예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수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은행을 통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은행을 통하지 않을 수 있죠. 자, 수출 대금을 수령하는 데 야 이거야 어차피 수출하고 돈을 받아온 건데 은행을 통하지 않고 받아왔다고? 어찌됐건 수출하고 받아왔으면 잘한 거죠. 자, 그렇다고 그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수출 대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이제 은행을 통하여 이제 거래를 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 있어서도 신고 예외에 적용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거주자가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 대금을 수령하는 건 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 이것만 알고 계세요.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혹시 출국할 때 요 화면 기억나시나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공항이 있거든요. 미화 환산 1만 불 초과 반출 시 엑스레이 검색 전에 세관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처벌받는 경우 많거든요. 10,000불을 초과하여 반출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됩니다. 누가 많이 걸리냐면 이제 안신령 가시는 교수님들이나 이제 골프 여행 가는 그런 회사원들이 많이 걸려요. 돈 많이 들고 가거든요. 현지에서 카드 쓰기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즘은 카드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현금을 많이 좋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돈 이렇게 막 몇만 불 가지고 가다가 분명히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가면은요 세관이 매 눈으로 잡거든요. 선생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한번 띄워봐. 짤랑짤랑 하면서 이제 돈 든 게 걸리는 거죠. 자, 그때 외국한 거래법은 경고 없이 처벌된다라고 했습니다. 즉시 과태료 처분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뭘 알 수가 있어요? 1만 불 이하의 거래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겠구나. 자, 요 정도는 알 수가 있죠. 미화 1만 불 이내 지급수단 등을 수입하는 경우 아니면 1만 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들고 나가는 경우. 자, 그래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해외 출국할 때 그 10,000불 이내는 신고 없이 나갈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러면 거주자가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 간의 건당 미화 1만 불 이하의 경상 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 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공항 보면 화면에 나와 있죠. 10,000불 초과 반출 시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 건 10,000불 이내는 그냥 들고 나가도 된다는 것이고 그런 10,000불까지는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결국 뭐와 이어지는 거냐면 지급수단의 수출입과 이어집니다. 자, 지급수단을 그래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신고 예외는 뭐겠습니까? 만불이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수단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미화 1만 불 이하의 지급수단 등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화 1만 불 이하의 지급수단 및 사망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외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자 이렇게 이제 돈을 직접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만불까지입니다. 이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요 화면이 나오면요 읽으세요. 요 앞에서 야 우리 출국한다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 올리지 마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급수단 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라고 했으니 신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게 아닌 경우 만불 이내의 거래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요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5,000불이죠. 그래서 5,000불 이내의 거래에 대해서는 대부분 신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해외 송금 한도랑 똑같은 거예요. 증빙이 있는 자 무역 거래를 통한 송금이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15만 불 송금하려고 하는데 15만 불을 왜 송금하시죠? 은행이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뭐 수입 신고 필증이나 이런 서류를 제출해서 저희가 수입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증빙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은행을 통해 송금을 주고 받을 때는 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5,000불 이내 거래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죠. 5,000불이 소액 거래라서 대부분 면제이니까. 자 그래서 외국환 거래 규정, 외국환 거래법 고시가 외국환 거래 규정이에요. 4-2조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건당 미화 5,000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 등이니까 지급하는 거, 수령하는 거.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5,000불 이내의 거래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요. 이게 원래 1,000불이었다가 5,0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뭐 가족한테 뭐 송금을 한다던가 누군가한테 돈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 5,000불 이하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5,000불 조금 넘어가는데 그때마다 사실 서류 제출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파격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4-2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0불을 넘어가는 송금에 대해서는 증빙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거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고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5,000불이 넘어가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요? 연간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 불 이내인 경우. 자 그래서 1년에 10만 불까지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하다. 내가 옛날 영상에서는 분명히 5만 불로 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5만 불이었거든요. 즉 5,000불 이내야 원래 자유롭고 5만 불이 넘어가는 경우는 증빙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도 5만 불까지는 봐줬어요. 이 5만 불이 1999년 외환거래법이 제정된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그렇게 올랐는데 이게 뭐냐면 해외 유학생한테 이제 자녀가 유학하는 경우 그 유학 비용을 송금하는 경우 이것은 이제 유학생 계좌라고 해서 별도의 계좌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이제 해외에 있는 가족한테 송금을 하는 경우 연 5만 불까지였어요. 지금 해외에서 우리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어서 내가 생활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연 5만 불은 너무 짜지 않냐. 그래서 요 명의로 5만 불 보내고 저 명의로 5만 불 보내고 이런 편법적인 송금이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10만 불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연 10만 불이면 뭐 가족이 1년 외국에서 생활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5만 불에서 10만 불로 올라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연 10만 불까지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해외에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사야 되니까 자 그걸로 한 번에 10만 불 송금해서 비트코인 사가지고 들어오면 되겠네?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상 10만 불까지는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지. 즉 관세청이 넘어간다는 거지 국세청이 넘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송금이 10,000 불을 넘어갈 때마다 그 내역이 국세청에 송부가 돼서 국세청이 봅니다. 얘는 뭔데 이렇게 많이 해외 송금을 하지? 아무리 10만 불 한도라고 하지만 너무 많이 송금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국세청에서 뭐 조사 나옵니까? 불법 증여가 있었는지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혹시 계속 역 10만 불씩 송금하고 있는데 그 생활비 맞습니까? 증여 아닙니까? 자 이렇게 확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 10만 불이라는 건 외국환 거래법상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국세청이 허락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국세청에서도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자녀 하나 미국 보내놓은 다음에 10만 불씩 계속 보내주면 되겠네요. 이게 증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불법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현직자를 위한 무역실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전한 무역을 기원합니다. 안녕!